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화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규모치고는 굉장히 지금 과분한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아, 있는데 한국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이런 거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그니까요. 네. 전 조심스럽게 오늘 마지막 회가 되겠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지 않도록 그죠. 저희가 해보시죠.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박아야죠. 인스크립션을 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이름을.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부터 간단하게 뭐 다들 여기 있는 얼굴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부터 좀 해보자면 저는 그냥 현재 아무런 직장도 없고 그냥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 박주혁이라고 하고요. 뭐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 박수. 박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리서치를 하고 있는 포퓰러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를 맡고 있는 김남욱이라고 하고요. 이 업계에서는 보통 제 본명보다는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뭐 주영님이랑 팟캐스트도 좀 자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현존하는 한 200여 개 되는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시아 사업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임종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어 제로 이외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의 어떤 그 컨소시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업계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과 이렇게 일회성의 팟캐스트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회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자꾸 그런 말씀을 재수없게.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 축구 완전 뜨겁잖아요. 지금 다 식었는데 뭐가 뜨거워요? 우리 말고 지금 업데이트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뜨겁잖아. 홍명보 지금 인터뷰 못 봤어요? 귀국했잖아. 지금 다 귀국해서 식었어. 뜨겁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축구 자체에 대해서 뜨겁다기보단 축구에 얽힌 그렇지.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렇지. 나라. 네, 한국이 그쵸. 한국했다 이런 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랑 이 크립토 시장이 너무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여기 옆에 이거 화면 보면은 우리 그 자랑스러운 홍명보호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뭐 각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뭐 다 X고 우리 비트코인도 그냥 다 X야. 돈을 벌어다 주는가 실제로 돈을 버는가 과정이 재밌는가 보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냥 답이 없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다 코스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이분도 지금 저는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이 두 분의 너무나 그 뭐랄까 휘말려 가지고 예. 나는 왜 아직도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아직도 묶여 있는가? 무지하게 포모를 얻고 드디어 며칠 전에 탑승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랑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은 이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린다. 저번에도 무슨 아니 뭐가 오른다고 그 마이크론 이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것도 크립토 오르면은 그래가지고 크립토 오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HBM 만드는 회사가 실적이 좋은 것과 크립토가 오르는 거에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하겠는데 일단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나리오를 찾고 있는데 전 그거 보면서 한국이 32강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최근에 그 인터뷰 되게 이슈였잖아요. 뭐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뭔가 나도 들으면서 우리 시장 얘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산들이 좀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산들은 지금 집단 자살을 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올해 들어 한 50번째 연속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놈 때문에 이 그 자살의 폭이 너무 커. 어제도 뭐 호재 하나 뜨긴 했는데 이따가 좀 얘기하긴 할 건데 이 자꾸 안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희망 회로를 굴리는데 절대 우리의 희망 사항처럼 희망대로 굴러가지가 않아 시장이. 무조건 그냥 끝내야 돼. 누군가가 사표를 내야 돼. 우리 여기 홍명보 아저씨처럼 사표를 내거나 극단적인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코스피로 넘어갔고 사실 막 뭐 코스피가 아니고서라도 이제 대부분 다 반도체나 이제 로보틱스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커뮤니티의 센티먼트를 봐도 아 이거 다들 코인 얘기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거의 없어. 내가 팔로우하는 그 모든 텔레그램 채널들이 아무도 코인 얘기를 안 해. 다들 이제 반도체랑 메모리 얘기밖에 안 해. 예. 그리고 그런 것만 보게 돼. 왜? 볼 게 없어. 요즘에 그 솔라나도 보면은 안쌤이 막 무슨 민코인 실링 요즘 엄청 해가지고 막 100밀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냈잖아요. 심지어. 네. 근데 나는 그거 보고 관심이 1도 안 생겨. 그냥 진짜. 이제 그냥 저러다 또 말겠지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냥 이렇게 스크롤. 지금 여러분은 왜 주영님이 이제까지 돈을 못 벌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계십니다. 네, 코옵이죠, 코옵. 안샘 안 샀어요? 그걸 어떻게 사? 진짜.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다가 안샘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치.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안샘이 토스증권에 나왔으면 샀을까? 절대 안 샀지. 샀어. 난 절대 안 샀어. 나는 토스를 믿어. 진짜. 이게 아까 토스랑 우리 무슨 상관이야? 몰라 그냥 뭔가 그 때깔이 달라. 그리고 우리 토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OKX 쓰다가 토스 써보니까 충격적인 UX였어. 네. 나도 사실 국내 주식 진짜 이번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해서 저도. 네. 언제 시작하셨어요? 올해? 둘 다? 저 올해. 네. 올해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크립토 앱들 보면은 이거 앱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니 야 토스 입사 기준이 빡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얘네는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UX. 예.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들이 다 주식하자고 할 때 안 하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했던 게 크립토 앱과 대비해서 너무 UI가 구린 거야. 뭐 키움증권 영문문 같은 거 보면 진짜 UI 거의 2000년대 초반 진짜 그 밀레니얼 감성을 가지고 Y2K 감성을 가지고 있는 UX거든요. 절대 저는 못 써요. 이거 절대. 그다음에 뭐 T+3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정말 이게 모든 UI가 복잡해가지고 사실 기회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어떤 복잡성이 저로 하여금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게 했는데 토스를 해보니까 업데이트보다 좋은 거야. 그다음에 T+3도 출금할 때는 있지만 주식 전환할 때는 또 없고 이런 엄청난 편의가 이거 뭐야 주식이 훨씬 더 쉬운데? 근데 또 주식은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고로 그 업비트가 우리 또 이 팟캐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와 함께 협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업비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항상 업비트밖에 안 써요. 저는. 그 나몽님 빼고 저랑 주영님은 저도 두나무와 업비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업비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살려야 돼. 업비트가 이제 취급하는 자산이 아직까지 매력적이지 않지 않냐. 바뀔 겁니다. 바뀌겠구나. 빠르게 바뀔 것이고. 네. 저는 토스 증권 위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토큰 증권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또 아시잖아요. 그런 내막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무슨 내막이죠? 그 증권화에 대해서 뭐 제가 밥벌이 하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알파 살짝만. 알파? 네. 온다. 언젠간 온다. 그거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주식을 처음으로 사봤지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제가 보는 그런 펀디멘탈의 어떤 기준과 조건들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만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인이 오른대라고 하면 기도 메타 뭐 사람들이 그냥 정말 희망 회로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남아공이랑 축구할 때 후반 15분 정도 되니까 자꾸 그 스코어보드에 뭐가 뜨냐면 통계가 떠요.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20분 뭐 후반 20분에서 30분까지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코인을 보면은 1에 1에서 오를 거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주식 시장을 보니까 뭐 어닝스 콜 얘기를 하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애널리스트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어쨌든 신선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 크립토라는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반가운 변화가 오고 있는 게 가격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이 기술이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재조명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토큰화 증권이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콜 보면서 굉장히 코인 하는 사람으로서 디프레싱 됐던 부분은 뭐냐면
마이크론이 이번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당연히 영업이익 난다였고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난다는 것도 컨센서스였고 그 당연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긴 하다. 진짜 엄청난 폭력적인 워딩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권위적이야. 이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영업의 이익까지 합치면 뭐 70% 후반대일 텐데 크립토에서는 영업이익만 나면 완전 메가 불리시인데 말이 안 되지. 마이크론은 돈을 번다. 영업이익률의 그 폭이 넓어져야 호재인 거야. 영업이익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영업이익률이 더 기울기가 가파라져야 호재인 거지. 그 영업이익률이 그냥 스테디하게 가면 오히려 이거는 떨어지는 악재인 거야. 전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코인 시장과 이 주식 반도체 시장의 어떤 그 가격 프라이싱을 매기는 메커니즘의 펀더멘탈이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 여기는 그냥 영업이익이 단순히 현상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가파르게 상승을 해야지만 이 시장에 엄청난 호재라고 했고 그래도 마이크론은 20% 오버 달성을 했어요. 맞아. 저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런 현타가 좀 많이 오기는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진짜 영업이익이 나면은 좋은데 지금 뭐 맨날 그 최근에 유명했던 그 트위터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세이가 뭐 100밀 레이즈를 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매출이 4달러다. 그 한텐길이 그 맞아. 걔거 많이 봐. 근데 매출이 4달러고 영업이익은 사실 엄청난 적자일 텐데 야, 그런 것만 보다가 막 마이크론 막 영업이익률 80% 이제야 80%가 되니까 호재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뭔가 우리는 정말 다른 시장에서 살고 있었구나 완전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어이없는 거는 사람들이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알트를 사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졸라 웃겨.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알트 시즌 알트 시즌 진짜 내일 알트 시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희망회를 돌리자는 건 아닌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비트가 또 오르고 제 생각에는 또 2억 찍고 2억 5천 가고 그러면 당연히 탑 뭐 50, 100 정도 되는 코인들은 또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비트코인이 그 200K 가는 그 시나리오는 또 뭘까요? 진짜 근데 호재가 안 남았어 지금.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호재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돈이 순환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아까 영업이익 80%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는 것도 무리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기대치가 마이크론이 80% 하다가 계속 떨어져 70% 60% 그럼 나는 이제 마이크론으로 재미 좀 봤는데 현금화 좀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또 AI에 뭔가 재앙이 또 뭐 악재가 생기고 어쨌든 그 메타가 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저장 가치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제 또 값이 오르고 미국에서 또 돈을 풀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리고 또 4년 사이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어떤 분석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뭔가 어드바이스 드린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그러니까 지난 베어장을 보면 늘 이런 순간 존재해 왔기 때문에 계속 또 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하는데 막 연매출 연 영업이익 300조 막 영업이익률 80%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4달러 이거를 이제 살 수 있느냐. 근데 그런 회사들은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야. 털기를.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보면 상위 이제 블록체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사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사실 회사라는 개념보다는 공공재 좀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뭐 매출 이런 게 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성장률과 그 에셋의 어떤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의 어떤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자산은 맞다. 금과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비트코인은 좋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애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를 제외한 뭐 컬렉트 크립토도 저는 사실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다 결국에는 워시 트레이딩 플러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 순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퍼 리퀴드를 제외한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 마이크론을 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번에 뭐 영업이익 뭐 몇백조 나온다고 또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레드필을 먹은 사람들을
어떻게 꼬실 거냐. 그 사람들 자본을 어떻게 좀 꼬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많이들 밀고 있는 게 이제 AI와 크립토의 결합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밀고 있잖아요. 근데 프라이버시는 이미 지금 뭐 G캐시로 이미 다 답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고. 캔톤이잖아요. 캔톤. 대캔톤. 우리 대캔톤도 있죠. 우리 대기관용 블록체인. 대-A16에서 300 밀리언을 나는 사는. 이거는 진짜 말을 아껴야겠다. 이런 팀들이 너무 많아. 다들 뭐, 화이팅. 네, 그런 데도 있고. 뭐 이제 그와 약간 캔톤과 반대급부의 G캐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내러티브가 세게 그 밀고 있는 게 AI와 크립토의 결합인데 사실 이것도 좀 들여다 보면은 아니 그래서 타오 뭐 약간 어쩌라고거든요. 제 느낌으로 제가 이제 그 생태계를 그냥 겉핥기식으로밖에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유명한 우리 알갓이라고 하는 트위터에서 타오에 굉장한 불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로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타오에 대해서도 이거 조금 내부 생태계가 이거 타오의 이 시스템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베니스 이런 거 있는데 베니스 이런 거는 뭐 사실 실제로 이런 인프런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API 그 호출하는 그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그리게이팅 해가지고 그냥 너네 개인정보 누설하지 않고 여러 가지 API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근본적으로 AI와 크립토가 결합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어떤 그 거기에 부착된 서비스 같은 느낌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랑 뭐 이제 proof of useful work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으로다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건지도 제가 멍청해가지고 지금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거를 가지고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있긴 하다마는 이게 그래서 뭐 약간 그거죠. 비트코인처럼 이게 진짜로 AI와 크립토가 결합된 무언가가 크게 일어나려면은 그 누군가가 그걸 만들었고 뒤져야 돼요. 아니면은 그 진짜 완전 탈중화가 되지 않은 이상 이거는 막 그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타오도 그 가운데 있는 파운더 같은 애들이 이제 저도 이제 엄청 자세히 모르지만 알갓에 의하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다가도 약간 이제 좀 희망을 잃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타오 잘 모르는데 타오는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AI와 크립토의 결합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례로 에이전트들이 서로 결제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는 건 전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결제망이라든지 인프라를 빌딩한다라는 프로토콜이나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데 누가 이제 승리를 할 것이냐, 뭐 누가 실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클레임을 베킹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가격만 보면은 타오가 종목으로만 보이지만 스티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회사들이 내는 실적,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아쉽게도 진짜 이 기술을 쓰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우리가 실적 보고 사는 것처럼 크립토도 이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커리어적으로 이 업계에 지금 한 6년째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저는 반가운.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이 대중들이 막 비트코인이 10억 가는 걸 원할까? 뭐 그럼 좋겠지. 근데 그 좋겠다는 가정은 내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10억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는 진짜 뭐 10 탈중화된 내가 알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기술을 믿지 않았어. 근데 그게 1000배를 갔어. 그럼 난 어쨌든 행복한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업계를 움직이는 게 다 그거잖아요.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저의 전제는 어차피 살아남을 놈과 이익을 벌 놈들은 몇 개 안 된다. 근데 그 놈들의 그러니까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게 이익이 나는 곳들의 공통점은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정말 탄저블한 그런 베네핏들이 있는 프로젝트들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드디어. 사실 전 AI 최근에 그 AI가 지금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이번에 페이블 같은 경우도 그랬고 GPT 5.6 같은 경우도 지금 백악관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블록체인은 모르겠으나 오픈 소스는 사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AI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같이 변방에 뭐 D램은 잘 만들지만 HBM은 잘 만들지만 이 네트워크와 그 AI 인프라와 파운데이션이 부족한 나라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국가 단위로 자기네들 파운데이션 모델을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만의 어떤 서버린 AI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네이버고 뭐고 막 뭐 난리가 났긴 했지만 저는 그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만들까? 뭐 그럴 수 있죠. 너무나도 위대한 기업이지만 결국에는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컨트리뷰터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AI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계속해서 누군가는 펀딩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오픈 소스 A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오픈 소스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GLM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되게 모델 벤치마크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이 기존의 어떤 기성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좀 되고 있고 이런 거에 어떻게 좀 크립토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아까 전에 뭐 타오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오픈 소스로 최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오게 된다면 이 오픈 소스를 좀 더 인센티바이즈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된다면은 좀 우리 같은 어떤 변방의 자그마한 국가들도 물론 GPT 5.6이나 뭐 패블 같은 프론티어 모델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뭐 한 반발짝 좀 뒤처지는 어떤 모델들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국가의 모델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죠. 자, 그러면은 그 GPU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GPU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걔네가 다 독점한다고. HBM을 이제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랑 막교환하는 거죠, 이제. 막교환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피레미들이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채굴하고 그런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AI 훈련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해요. 걔네들이 다 그렇게 좋은 GPU들 다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박아놓고 그러지. 우리 같은 놈들은 이게 떨거지 GPU 이런 중국 놈들이 쓰는 중국 애들이 쓰는 그 GPU 중국 광고주가 또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VPS 같은 거 이제 렌트해 가지고 엄청 비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건 자체가 시대가 지금 AI하고 크립토가 지금 약간 결합되기 안 좋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완전 반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도 채찍질을 하고 챌린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내가 AI를 과연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있나? 에 대한 질문을 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저는 이제 주로 LLM을 많이 쓰고 솔직히 클로드로 뭔가 제가 앱을 만들어 보거나 뭐 에이전트를 굴려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너무나 자명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걸로 돈을 벌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학습을 잘 안 하고 있지라는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시대가 저는 이미 왔고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실생활에서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끼리 무언가를 하려면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불하는 돈이 일단 단위가 굉장히 작을 것이고 막 센트, 섭센트 다닐 거고 그리고 서로 KYC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기존의 법정화폐가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에이전틱 커머스가 어찌 보면은 크립토나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크립토가 프로미스하는 어떤 미래의 굉장히 극히 일부일 수도 있으나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부라도 일단 보여지고 실제로 워킹하는 걸 좀 증명하자. 그것부터.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완전 그냥 별개다. 완전 다른 이슈다. 하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보고 있는 게 크립토 시장에서 무언가가 오를 거라고 분석을 하는 거랑 주식 시장에서 무언가가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분석하는 거 너무 천양지차인 게 실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가 저는 오지 않을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레이어즈로라는 회사에서 인프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자체 수익이나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업이고 물론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그리고 코인 값이 올랐을 때 이 두 가지가 얼라인되는 시점은
서서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그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여기 이제 피그마라는 툴에 대해서 왜 이거 내려가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평을 하는 그 트윗이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 보면 진짜 정상이야. 아 이거는 뭐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뭐야 클로드 그 디자인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고 여기 뭐 무슨 그 공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띄우면서 얘네가 뭐 이래서 돈이 안 벌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안심의 트윗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로 가보면은 오케이 첫 번째 지캐시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조추아라는 코인을 사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너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너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 찬양을 하고 있어. 뭐 이런 무무 이것도 옛날에 23년도에 잠깐 유행했던 제가 살짝 좋아했던 코인이죠. 이것도 이제 뭐 이런 트윗을 날리고 있고 뭐 또 여기 조추아 뭐 강아지 똥구멍 사진 이거 아랫구멍을 그 찾았다 이렇게 뭐 이런 트윗을 날리고 있고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 업계 자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마이크론 실적이건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컨셉들이 아직 너무 그 낯설어요. 어떤 컨셉? 성숙하고 정중한 비즈니스를 했는데 영업이 안 나는 컨셉.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야 한 1, 2년 당장 1, 2년만 해도 뭐 그냥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낄낄 웃고 야 이거 재밌다 사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는. 야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웃기다 이거는 사면 되겠다 이런 수준. 근데 얘네는 막 진지를 빨고 있어 이렇게. 얘는 여기서 막 무슨 뭐 클로드 코드가 뭐 무슨 어쩌고 뭐 공시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막 무슨 그 금융 단어들 있잖아요. 그 뭐 이런 그 복잡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제일 단순한 걸로 뭐 마이크론 실발이 있대. 그래서 실발이 뭐야? 생각해보니까 실적 발표 뭐 이런 게 있고 뭐 PBR, PER. 나 그거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금 다 그 구글링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 주식시장. 그래서 그냥 뇌 빼고 저는 요즘에 제일 즐겨보는 채널이 그 머피님 채널이에요. 그 AI 하는 머피님. 머피님이 이제 그 하이닉스의 한국 대장인 것 같아요. 뭐 한국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 판의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면서 저도 기도 메타 중입니다. 저도 이제 그 반도체 부처로서 그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거는 좀 안 맞는 게 반도체랑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 분석도 잘하고 한다면서 본인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도 멘트하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나름 읽을 거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퍼스케일러 뭐 지출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시클리컬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이 메모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장기 계약의 어떤 이제 산물이 LTA, 되었다. 마이크론도 이번에 LTA 한다 그러고 맞아. 그리고 CXMT도 어젠가 이틀 전인가 그 장기 계약 한다고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한테 이제 메모리 이렇게 계약 준다고 하면서 이제 제 메모리는 생각에는 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이닉스가 올라서 그렇지 갑자기 100만 원으로 떨어져 봐봐요. 뭐 장기 계약이고 뭐고 또 반도체 욕할 거라니까.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기분 나쁘게. 첫 번째로 하이닉스는 100만 원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PER 기준으로 8배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PER 기준으로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ADR 상장까지 하는 마당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거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주식이다. 알았어.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주식하는 친구들이 보고 고점 판독 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는 친구들은 절대 우리 팟캐스트를 안 볼 것이고.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저희 어떤 팟캐스트를 안 볼 가능성은 높죠. 우리 나같이 멍청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듣냐는 거지. 주식을 재밌으니까.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뭐 재미있길 바라는데. 그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누군가의 그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하는 거에 반대로 그러니까 하면 돈을 우리는 번다. 그 뭐 이런 뭐 분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오케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용도가 될 수 있다. 유틸리티 자체가. 제가 아까 하이닉스 100만 원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 시장, 그러니까 피그마든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뭐가 됐던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 갖고 있는 욕망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그 갈망이고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엽기에 있으면서 크립토라는 기술과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카지노판 글로벌 카지노판에서 계속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거는 명확하게 분리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이닉스를 사서 아 이게 오늘 10%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뭐 무무 더 밈코인 뭐 그런 걸 사가지고 싶어 이거는 결국 본질적으로 똑같은 마음이지. 그리고 내가 장기 뭐 하이닉스가 장기 계약을 했대. 근데 이 뭐 밈코인을 갑자기 트럼프가 라이크를 눌렀대.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똑같은 마음이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마음인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야. 솔직히 저는 민코인 하다가 10% 떨어지면 진짜 개불안해. 진짜 맞아, 이거 맞아. 그냥 고잉 투 제로가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맞아. 하이닉스가 10% 떨어지는 거는 바이더 딥. 영업이 괜찮고 7월 달에 지금 ADR B2 해야 돼 상장하고 B2. 그렇죠. 비투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떠받들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등락폭이랑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심리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르다. 편안해. 저도 뭐 하이닉스 주주니까 여러분들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펀디멘탈만 믿고 투자했으면 누가 돈을 안 버냐는 거지. 시장은 펀디멘탈로만 돌아가지 않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이란 이런 거? 이란이랑 뭐 금리 인상 뭐 네. 그 정도 있을 텐데. 아니 회사가 국내에서 음. 우리 뭐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음. 늘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노조 이슈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리더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네. 리더들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어쨌든 시장이다. 그렇죠. 그죠. 항상 예상할 수 없지만 음. 자꾸 그래도 좋은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살아가는 원동력.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무더 밈코인이 100% 오를 확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오를 확률 따지면 사실 이 후자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며칠 전에 안쌤이 네. 그쵸 안쌤 더 블랙불인가요? 본인이 이름으로 밈코인을 발행했어요. 네. 그 마켓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밀리언까지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안쌤이 그거 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 2, 3천만 원 벌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에 들어가서 돈을 그 정도 벌 확률. 하이닉스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익 발표 나가지고 한 30%뭐 이렇게 오르는 확률. 그러니까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후자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확률이 의미가 없는 게 크립토에서는 확률 게임이 아니야 이건. 확률 그러니까 게임. 내가 알 수 있는 그 요소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알 수 없는 요소 돌아가기 때문에 확률 게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쌤이 얼마나 오를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건 모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expected value로 보면 내가 훨씬 그 불안한 요소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큰데? 근데 그러니까 안쌤이 코인을 내 가지고 100밀과 확률을 근거로 하기에는 근거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가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지금 어쨌든 AI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가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D램이 무조건 필요하고 HBM이 무조건 필요하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expected 할 수 있는 기대값 위에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안쌤에다가 100만 원 넣는 것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100만 원 넣었을 때에 대한 심리적 불안 심리적 요소가 불안감. 오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Yes. 가심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버튼 2개의 짤 있잖아요. 버튼 2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뭘 누르시겠습니까? 있는데 하나는 10만 원 넣고 1억 벌기 대신에 확률이 0.001%. 그리고 한쪽은 99% 확률로 10만 원 넣고 20만 원 벌기. 그러면은 다 첫 번째 대부분은 첫 번째로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더 큰 금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확률이 당연히 후자가 99%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후자로 더 많이 쏠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전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스티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 붐이 일어날 거라는 게 보이는데 뭐하러 내가 당연히 뭐 한 10만 원 정도 엄청 적은 돈은 이런 도박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심각하게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좀 그리는 사람들은 그 큰 돈을 거기다 넣진 않겠죠. 그쵸. 네. 저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투자가로서
되게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계기. 그러니까 지금 성숙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생각해 보면은 네. 약간 우리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시대들 있잖아요. 내가 뭐 그러니까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어린 마음에 뭔가를 이제 했을 때 후회를 하고 그 한 시대를 풍미한 막 밈코인을 아까 뭐라 했지 좀 조금 샀다고 뭐 재밌어 보여서 그랬잖아요. 웃기니까. 그러니까 웃기니까 샀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 주영님. 맞아요. 뭐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미래를 심각하게 그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제 경험담이긴 하지만 저는 미래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런 거를 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알파와 좋은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다음 얘기가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제까지는 좀안 좋은 스페이스의 얘기였어. 그 스페이스X가 또 엄청 그 미래 회사 아닙니까? 엄청 미래에서죠. 예, 그 우주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별 알 수 없는 엄청난 막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가 다 들어가 있는 그건데 여기다가 자기의 미래를 베팅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기 맨 왼쪽 아래에 150불 언저리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가 처음에는 조금 내렸어. 오르다가 좀 내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폭풍같이 올랐어. 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엄청. Low Float High FDV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뭐냐? 시중에 풀린 주식이 전체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실 작은 유동성으로도 이 가격이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초기 펌핑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 코인하는 친구들이 미리 예측을 했었죠. 여기 옆에 있는 이 Z라고 하는 친구도 말을 했다시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잘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low float high FDV 코인의 특징처럼 한번 펌핑 오고 나서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페이스X를 보면서 이 low float high FDV인 거를 보면서 그래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나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고 이런 거 알겠는데 이거 그래서 영업이익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얼마나 버냐를 봤을 때 뭐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돈 못 벌어요. 못 버는 것 같고 그냥 이거 그냥 미래 가치에다가 다 몰빵이 된 그런 주식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IPO를 할 때 산다고? 나는 이거를 그 펌핑 한번 이니셜리 했을 때 팔 자신도 없고 그치. 나는 일론 머스크 이 새끼 믿지도 못하겠다 해서 저는 안 샀습니다. 저 네. 똑같은 저도 그 항상 이 스페이스X 이번에 그 상장하는 거 보면서 성기훈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 난 이 게임을 늘 해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더 오를 수 있고 100% 오를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이 서플라이 컨트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당해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코인판에서 지금 이렇게 겪는데 굳이 내가 또 주식판에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 또 코인이랑 비슷한 거는 미래 가치를 지금 기반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팔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PTSD를 전 느껴서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이 스페이스X 같은 그냥 사실상 코인에 준하는 이 주식을 절대로 사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전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원래 저는 스페이스X 전에는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X 막 상장한다고 하면 뭐 도지코인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도지코인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안 오르더라고. 도지코인이 이제 안 오르는 이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도지코인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스페이스X 사면 되니까. 그치. 이제 더 이상 뭔가 그 테마 코인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전 되게 이제 시장이 많이 그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스페이스X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코인이 문제인 게 아니라 코인의 어떤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 같이 진짜 1,000조 원이 넘는 미래 가치를 팔고 정말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이 기업도 하이 FDV, 로우 플롯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펌프앤덤프가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면 이 사토시 할아버지가 와도
로우 FDB 하이 FDB 로우 플롯으로는 절대로 코인을 펌핑 시킬 수가 없다. 가치를 우상향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 이런 걸 보면서 이 코인판도 이 구조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더 이상 로우 플롯 하이 FDB를 셀링할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구조적으로 토크노믹스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좀 온 것 같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하이퍼리퀴드도 로우 플롯 하이 FDB긴 맞았는데 어쨌든 그 분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로우 플롯 하이 FDB는 이 자산을 불문하고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코인판도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밖에 없지만 코인판은 100개부터 10개, 1개부터 1부터 100까지가 다 로우 플롯 하이 FDB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 말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로우 플롯 하이 FDB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총 발행량이 있고 그 총 발행량과 현재 시가를 곱하면 시총이 나오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양은 전체 대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1,000조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1,000조짜리가 이렇게 막 50%씩 하루에 오르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막 500조씩 들을 부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 조성자들이 쉬운 돈을 상대적으로 덜 넣어도 이 주식의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통량의 한 10%만 초기에 이제 풀려서 마켓 메이커들이나 어떤 가격 조정자들이 계속해서 이 가격을 펌핑을 시켜가지고 전체 물량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코인판에서 굉장히 오래 고질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악행되었던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스페이스X 통해서 주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가 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블루필을 레드필을 먹게 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 거지. 일론 머스크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는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 실제로 어떤 용처가 있고 명확하게 유틸리티가 있는 기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스페이스X는 사실 명실상부하게 우주 공학과 과학의 어떤 혁신 발전 관점에서 명확하게 혁신을 일궈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고 있는 실적들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심지어 영업이익이나 그런 그 실적 관점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뒤처지는데 오히려 더 뻥튀기가 많이 됐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의 모든 회사들이 엄청 고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존나 미래야. 그냥 사이버펑크야. 그냥 막 땅굴을 라스베가스 밑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를 막 차를 보내니 뭐 무슨 전기차를 막 해가지고 무슨 화성을 간다 그러고 뭐 달에다가 뭘 한다 그러고 뇌에다 칩 심고 뇌에다가 칩 심고 그걸로 막 나중에 텔레파시 막 지금 그걸로 이미 막 무슨 그 어려움 있으신 분들 여기 막 청력 복구시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냥 기적. 옛날에 중세시대 사람을 지금 데려와 놓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악마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악마야. 빨리 교회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저 악마를 빨리 이렇게 퇴치하라고 막 그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막 뭐 허무맹랑한 뭐 무슨 사실 허무맹랑하지도 않아. 이미 지금 그 인공위성을 막 수천 대를 띄웠어 이미.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얘는 지금 하는 말들이 다 개구라 같지만 지금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굉장히 일상이 웃기잖아요. 무슨 회사 한 5-6개 회사의 CEO래. 그리고 잠도 무슨 그 사람은 집도 그냥 남들은 부자들은 다 저기 무슨 엄청 뭐 말리부 대저택 이런 데 사는데 자기가 만든 뭐 4만 불짜리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쪽잠만 잔대.
그냥 무슨 공장에서 쪽잠 잔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걸 또 떠나서 또 이 사람의 그 이 연애사도 보면은 무슨 여자친구가 한 100명이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그냥 개또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회사도 이 사람의 개인처럼 그런 개또라이 같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두 번째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구조적으로 좀 회사가 다른 부분도 있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본인들을 수요하는 회사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실적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인데 스페이스X는 말 그대로 그냥 프론티어에 있는 회사예요. 그냥 얘네들이 수요를 만들고 있죠.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서 창출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회사와 SK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요를 뭔가 누군가 만들어 줘야지만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의 기대 이익, 그다음에 그 기대 실적, 그다음에 기대 어떤 성장률인데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뭐 보링 컴퍼니 이런 수많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디펜던시. 그냥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본인들이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로 특허까지 다 풀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그 정도로 뭔가 선구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회사와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거를 수요하는 거에 의해서 성장하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모든 회사가 다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밸류에이션 자체부터가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D램을 봤을 때 HBM이나 D램을 보면 이걸 가지고 뭔가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스페이스X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다행성 민족이 될 거고 다행성 인종이 될 거고 이거에 어떤 스페이스X가 가장 프론티어에서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를 보면서 그릴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그 기대치와 스페이스X를 보면서 볼 수 있는 미래의 기대치의 어떤 그 시일링이 아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미래를 바꾸는 부품 중에 하나지만 스페이스X랑 뉴럴링크랑 뭐 보링 컴퍼니랑 테슬라는 미래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결국엔 스페이스X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리딩하는 회사와 이걸 끌려가는 회사의 어떤 차이이지 않을까.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엄청난 자위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반도체 핵심 인프라 맞는데 이걸 결국엔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런 중국이 그런 지금 이런 모든 흐름들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말이 되는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하다가 갑자기 그 격차를 느꼈어. 이 스페이스X와 그래서 하이닉스 우리가 스티브를 같이 하자고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조금 덜 희망찬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크립토계 홍명보 얘기하는 건가요? 네. 탑을 해야 되네. 일단 이 트윗을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이 펜토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크립토 그 트레이더죠. 이 사람이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트윗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세일러에게 스트레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BTC 세 개를 다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어디선가 이를 삼체 문제와 같다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스트레치를 거세하고 전과 같이 BTC를 매집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느낀다. 세 개 홀더는 각기 다른 인센티브와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는 세 개를 모두 관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삼체 문제 구글링 해봤습니다.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무슨 그 행성이나 뭐 이런 그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서로 무슨 그 중력 작용을 하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맞추기가 쉽대요. 근데 이제 물체가 세 개가 되는 순간 맞출 수가 없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그게 삼체 문제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스트레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그리고 BTC라고 하는 세 개에다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무슨 물리학 어쩌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가 뭐냐? 그냥 $100에 패깅이 되어야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우선주죠. 근데 지금 한 80 몇 달러일 거예요. 맞아요. 어제 좀 펌핑가지고 이제 80 몇 달러 후반대 거기까지 왔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지금 뭐 80 몇 달 이것도 좀 펌핑해가지고 한 90달러 됐나 여튼 그 정도 되고 BTC는 뭐 59,000달러. 네, 네,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왜 많이 안 오르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세일러가 32 BTC를 판다고 발표한 날 비트코인이 그냥 폭락했죠. 거의 만불에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정말 와, 이 정도야? 이 정도야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비트코인에. 홍명보 같은 사람이. 그치. 저점에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점으로 많이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도 주변에 굉장히 많고. 네. 네. 어쨌든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올 거니까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 거지만은 뭐 지금 미리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포퓰러스에서 썼던 글인데 이제 스트레치가 100달러에 그 거래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이제 그 글에 좀 긴데 그 글에서 그래도 핵심으로 하는 말이 이제 바이백을 하지 않는 이상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 우선주를 바이백을 해서 100달러로 가격을 복귀시키지 않는 이상 100달러를 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아마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모네타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착하게 지었어. 그냥 비트코인 판다라고 하는 말을 모네타이제이션 프로그램이 크립토잖아요. 네, 크립토 모르세요? 크립토는 항상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아름답게. 그래서 1.25 빌리언 달러 규모의 모네타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다.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개웃겼던 게 봐봐요. 여기 이 차트 오른쪽 아래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이 발표가 나자마자 확 올랐어. 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그 발표 나자마자. 이거는 내 생각에 뭐냐면은 그거야. 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뭐 호재 발표했나 보다 하면서 애들이 그냥 막 산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비트코인 판다는 거네 내려. 이렇게 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스트레치가 올랐죠. 왜? 이제 비트코인 팔아서 스트레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여전히 59K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웃었다니까? 왜 올라 비트코인이 여기 왜 사는 거야? 판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되게 비트코인을 지금이 비트코인 바닥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가장 큰 이 넷 바이어가 이제 셀러가 그 강제 셀러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업본리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되게 트위터에서 잘 치는 그 사람이 있어요. 트위터에 그 MP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걔가 한 반년 한 3개월 정도 걔를 보고 있거든요. 다 맞춰. 걔가 다 맞춰요. 그냥 막 블랙베리 막 무슨 어제도 이거 트레이딩한 거 걔가 트윗을 하는 걸 봤는데 그냥 다 맞추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근데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펜토시 같은 애들의 말에 의하면은 결국에 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 세 개가 너무 인센티브가 다르니까 하나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파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이 세 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재무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절대 안 팔아, 비트코인 절대 안 팔아 이랬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팔면서 다른 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세계를 그래도 조금 더 이 스페이스가 있지 않을까, 관리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그래도 이제 이 친구에 따르면은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스티븐님이나 알렉스님의 의견도 조금 궁금하네요 여기서. 저는 알렉스님 의견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 어째 낙관론자 포지션이시니까 저도 낙관론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공격적인 낙관론자 입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역설적인 그 의견을 드리자면 이 시장이 살아남는다라는 그 제가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하려면 그 모습이 비트코인이 2억 가고 3억 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게임이죠.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 마네타이제이션 프로그램이 됐든 향후에 어떤 휘황찬란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홀려서 펌펜덤프를 하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처음에 초기에 나오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수많은 어떤 티오리들과 철학들이 지켜지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트래티지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어쨌든 한 7, 8% 되지 않아요? 한 5% 언저리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잖아요. 그죠? 사죠. 아마 사토시 할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이토스나 철학을 봤을 때 마이클 세일러라는 그 개인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행보는 그와 그의 주주들을 이제 배불리 먹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그 어떤 시대 정신을 그대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이 살아난다고 제가 이제 정의하는 거는 좀 지루한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실물 자산들, RWA 같은 제품들이 실제로 저희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금융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그게 지금 생각하는 막 국민은행 신앙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은행일 수도 있지만 이웃 나라나 아니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투자하는 게 정말 몇 초 만에 이루어지고 그 수수료도 정말 뭐 0.1% 이하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그 인프라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들이 실제 주가가 오르고 그게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 주식시장에 생각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시장이 살아난다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뭐 4년 사이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건 정말 리터럴리 희망인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왜 올라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뭐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살까? 그 사람들이 왜 살까? 면 모르겠어.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 모르니까 대중심리를. 내가 알았으면 내가 돈을 벌었겠지. 그치. 나는 못 벌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시장, 그러니까 제가 낙관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 기술이 증명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앞으로 나올 것이고 분명 우리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스티븐님. 그러니까 지금 알렉스님은 아예 그냥 비트코인이랑 코인 시장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관점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만 그게 또 비트코인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깨려고 해요. 그 종교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늘 이 코인 시장의 시총 1위가 돼야 된다라는 믿음. 전 그게 제 종교예요. 왜냐면 이렇게 종교가 이걸 내 종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뵙티즘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세례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 시장은 늘 그래왔고 이게 당연했었고 이게 앞으로 당연할 거라고 믿었는데 요즘 알렉스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여의도 가서 많은 증권사분들 만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할지를 좀 들어봤을 때 비트코인이랑은 하등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랑은 굉장히 상관계가 높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시총 1위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또 비트코인 맥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저 신상을 파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한번 모시죠 한번. 네,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싶어. 뭐 오태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비트코인이 왜 상위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이 전혀 없는 시장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등을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퍼리퀴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계속 탱킹하고 있는 와중에 하이퍼리퀴드 혼자서 되게 선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아까 피그마와 그 크립토의 설레이처럼 결국엔 그 아까 제가 재밌게 본 그 중에 블록웍스의 한 리서처가 이제 우리 크립토 시장은 폴 그레이엄 모먼트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폴 그레이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크립토 투자의 시대 정신이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겨질 테고 계속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는 만약에 크립토 시장에서 정말로 마이크론 같은 게 나오고 애플 같은 게 나오고 엔비디아 같은 게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종교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늘 시가총액 1위여야 된다라는 믿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금이 시가총액 1위여야 된다는 믿음.
그리고서 뭐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여야 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타파를 해주고 철폐를 해야 시장이 계속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이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대장이 바뀌는 건데 아마 크립토 시장도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대에 따라 리더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더리움이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솔라나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굳이 비트코인이 늘 1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크립토 시장이 더 성숙해진다는 근거 같아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1등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오히려 계속해서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면 막 예를 들어서 하이퍼리퀴드가 막 1년에 막 매출을 막 몇백 조씩 내는데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낮아. 너무 웃긴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투자자들의 프로파일이 바뀌면서 저는 시대와 어떤 그런 시가총액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부터 유연하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신을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시장의 다이버시티를 좀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 해킹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그 블록 보상이죠. 채굴 보상.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백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이 채굴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시 파워는 유지가 된다 해시 레이트는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근데 이제 옛날과 다른 게 이제 GPU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GPU에 들어가는 칩들 같은 게 이제 훨씬 비싸지고 희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 가격이 한 사람이 거의 5%를 들고 있는 자산에다가 내가 나의 소중한 그 컴퓨터 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AI 인퍼런스로 그거를 쓰는 게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그걸 쓰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트렌드가 지금은 당연히 뭐 엄청 심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AI를 지금은 뭐 인류의 뭐 74%가 아직은 AI를 접해본 적이 없다 뭐 어디서 그런 글을 읽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인류의 99%가 AI를 풀 가동으로 쓴다고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GPU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AI는 엄청 더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AI에 들어갈 그 소중한 자원을 과연 비트코인에다가 헌납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이 물론 그때쯤 되면 세일러의 리스크는 또 많이 이렇게 완화가 돼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고 뭐 그것도 이제 해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의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느리잖아요. 그런 이 거버넌스가 어떤 비트코인의 양자 위협을 이 완전 무마시키기 전에 진짜 어떤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확률을 배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원을 거기다 분배를 할 거냐에 대한 저는 물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꽤 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진짜 매력이 없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절대 배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들고 있고 그거를 채굴을 돌린다면 그래도 살아남는다. 약간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좀 모순적인 논리인데 이게 탈중앙화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많은 위협들이 있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준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내부에서도 보면은 어떠한 안건 하나를 통과시키는데도 막 반년이 걸리고 1년, 2년, 막 3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AI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네들만 저렇게 무슨 포럼에 깃허브 포럼에서 서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싸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 시스템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매우 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닉 카터라고 하는 그 친구도 이제 비트코인의 양자 위협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저는 진짜 엄청 개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거를 보고 이 양자 위협이 진짜로 근 1, 2년 사이에 진짜 어떤 실존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액션 그리고 누가 물량을 쥐고 있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자체가 누군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참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전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크립토 시장에 있으면서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유틸리티 사람들이 나는 이 업계가 좋아 이게 재밌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해요. 값이 오르니까 거기서 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양자 컴퓨터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니까 더 이상 폭락할 리스크 말고 반대로 이게 이제 반등을 할 이유를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막 대화를 하면 못 찾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뭐 D램, 메모리, AI 쓰고 있는데 뭐 기능이 안 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막 퀀텀 컴퓨팅이 나와서 이제는 내 머릿속에 칩을 집어넣으면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 뿅 하고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뭐 재미나 이런 거 쓰겠어?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일 수 있다고 봐요. 크립토 우리가 시장이라고 정의하는 크립토 시장은. 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람들한테 줬던 밸류가 결국엔 차익 실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술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건 꾸준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테더랑 이더리움의 시총이 이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번 플립했었어요. 한번 플립도 했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냐 그럼 결국 트레이딩 하려고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더 그 유스 케이스가 뭐 에이전틱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송금을 실제로 하는 데 쓰인다고 저는 실제로 이런 B2B 그러니까 다른 기업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매일 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을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희망과 이유는 애초에도 근거가 없었지만 지금 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이상한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세계 정부라든가 이런 세계 정부? 네, 약간 그 이런 흑막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쓰는 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보면은 트럼프가 우리 CBDC 안 해 이러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은 단 한 번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지금 신났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 근데 그거 안 지켰어. 뭐 멕시코 국경 남부 그거 보더 안 지켰어. 아무것도 안 지켰어 지금. 근데 아이스 미국의 이민 통제국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정치 깡패예요. 그런 애들 이용해가지고 그 데모한 애들 가지고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들들과 자기 사위를 통해서 중동에서 엄청나게 크립토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어디야 USD1. USD1. 예. 저는 이거 그쪽 자본가들이 만든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이 진짜로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작은 첫 단축 기우기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거기다가 막 새로운 걸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가자지구 이런 것도 막 재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다 트럼프 사회가 하고 있고 막 CBDC 안 하겠다 이러는데 너 스테이블 코인 했잖아.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통해서 했고 바이낸스 그 CG 사면 해준 것도 트럼프고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새끼들이 일부러 CBDC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딴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USDT 우리 테더 사장님도 지금 트럼프 줄 뒤에 딱 섰잖아요. 지금 딱 달라붙었잖아. USDT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데 그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를 이제 생각을 조종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 시위 이런 것도 사실은 야 절대로 폭력은 안 돼. 민중을
되게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돈으로 더 심하게 다루는 거죠. 옛날에 코로나 때 캐나다 그 트럭 기사들도 트럭시. 예, 그것도 그 벤모였나? 아, 페이팔이었나? 끊어버렸잖아요. 걔네들이 끊었죠. 예, 정부 말 안 들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트로이몽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저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USD1 말씀하셨고 플레이어들은 다양하잖아요. 뭐 페이팔, 팩소스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 대표적인 뭐 이제 주자들이 뭐 테더나 서클도 있지만 아까 종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들을 그냥 나열해서 봤을 때 그냥 종목이 다를 뿐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과 인프라로 이제 본다면 그 기술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셨던 리스크는 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아규먼트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이 새로운 게 나왔어. 이 장단점이 뭐야? 리스크가 뭐가 있지? 나중에 우리는 진짜 막 억압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잖아.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호주나 영국에서 이제 뭐 SNS를 청소년들한테 금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마치 이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나요? 가격 얘기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지. 크립토는 다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런 저는 시각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 크립토에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아까 이제 스티브님이 말씀하셨던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고 그게 어떤 모습이냐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기술 회사들이 나와서 실제 문제들을 푸는 거 정말 오래도 걸렸다. 저는 그 미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드디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막 밈코인 회사가 있고 큰 이제 뭐 탑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우리가 각자 뭐 어떤 문제들을 풀고 이런 거에 다 끌리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4년 5년 정도를 보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할래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쉽게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한탕을 바라는 거랑 완전 다른 시각으로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커리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거를 막 몇 달 안에 혹은 며칠 안에 얼마가 올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주니까 내가 이 업계에 반응하고 여기에 계속 있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업계가 흘러가야만 계속 이게 이제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은 결국은 다 폰지였다. 수영님이 좋아하시네. 모든 것은 다 폰지였다. 그쵸. 다 폰지죠.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원화도 폰지고 달러도 폰지고 예, 누가 더 빨리 태어나서 더 빨리 집을 사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을 욕하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를 노력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지만 아니 니들은 강남에 있는 집 1,000만 원으로 샀잖아.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인생은 폰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아 이거 리셋이 필요하다 세상에. 예, 너무 뭐 지금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주식 시장에 과반 이상을 상위 10%의 투자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지금 실제 경제가 막 사람들이 막 안 좋고 막 이렇게 뭐 죽겠다 막 이런 말을 하지만 주식 시장 계속 날아가잖아. 왜?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실물 경제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먹고 놀고 그냥 놀아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리셋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죽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올림픽공원 시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시대가 확실히 도래했고 뭐 이들이 진짜로 죽창 들고 뭐 청와대 가서 하진 않겠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은 무조건 맞는 것 같고 이걸 어쨌든 해소해줄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주영님 말씀하신 뭐 딥스테이트나 이런 음모론 같은 것도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 하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지만 사실 실제로 어찌됐든 기득권은 존재하고 전 항상 그 정부는 늘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든 정부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정부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저항의 툴로 나온 게 사실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유통이 되면 컨트롤
안 된다? 하지만 사실상 테더랑 서클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다 동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는 저희 계좌를 동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저희가 정말로 뭐 이적 단체라고 그들이 판단하면 당연히 그들은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저희의 어떤 금융 인프라들을 다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전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갖는 시대가 온다면 그 시대는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로 정부가 수많은 개개인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시대가 오면 정말로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또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그래서 AI랑 이 블록체인은 좀 본질적으로 융합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예 태생적인 철학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AI는 엄청나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여태까지는 그런 거에 어떤 저항하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득권들은 이 기술조차도 기득권으로 편입시켜서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금 전환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항상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나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그 트러커 시위 때 자기가 비트코인을 항상 의심하다가 비트코이너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비트코인 그 트러커 시위를 보고 캐나다 정권이 그 트러커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계좌를 동결하는 사태를 보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이제 그 블로그에 쓰신 글들이 있었는데 전 그 글을 보면서 항상 그래도 뭔가 AI 시대에 뭔가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유일한 툴로서는 계속해서 뭔가 유의미하게 자리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또 어쨌든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또 도래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저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한 희망이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그게 유일한 희망인데 지금 당장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저희 이제 녹화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시간 마무리 좀 지나간 것 해볼까요? 같은데. 네, 뭐 소소하게 오늘 첫화 녹화에 대해서 뭐 후기라도 한번 그것도 좋고 네.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아까 지금 막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저는 사실 되게 사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그쵸.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자주 하는 생각들과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또 든 생각이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이걸 보고 계신 한 4명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 다음 화를 또 보실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알렉스님이 주도하시는 거니까 이제 알렉스님이 먼저 말씀을. 알렉스님 이거 왜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 뭐 나름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주영님이랑 스티브님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팔로우를 계속 해왔고 뭐 좀 각각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한 25년 넘게 계셨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막 NFT 그다음에 웹3 게이밍 막 이런 메타들을 다 겪고 아버지가 너무 당연하지만 저 새끼는 무슨 일을 할까? 뭘까 저게? 막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시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실물 자산들, 토크나 증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아버지가 외환 쪽에 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소주 마시면서 너무 재밌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올해 뭐 매일경제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에릭 트럼프랑 같이 또 그 강단에 서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업계에 막 어찌 보면은 뉴스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막 신문에서 뭘 읽고 야 뭐 이거 궁금하다, 스테이블코인 궁금하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알아야 될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이 업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업계에서 조 단위의 그 희석 가치를 갖고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뭘 하는 회사들이고 이게 허상이야 진짜야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는 그냥 채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주형님이나 스티븐님의 의견을 늘 흥미롭게 봐서 이 사람들을 같이 부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업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어리석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이게 재밌을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 사람이랑 그냥 수다 떨고 싶다. 그래서 하자고 한 겁니다. 별다른 뭐 뜻은 없어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알렉스님이 처음 제안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첫 번째 일단 한국에서 크립토 팟캐스트를 하는 크립토랑 관련된 팟캐스트를 하는 팟캐스터가 거의 없고 사실 주영님이 거의 유일했고 그리고선 두 번째로 저는 사실 뭐 저희 리서치 회사를 하지만 다양한 컨텐츠 만드는 국 내외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물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맞고 저희도 어느 정도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업계에 대한 솔직한 얘기. 그냥 업계에 어쨌든 저희 3명 다 업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 다른 사이드에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알렉스님 같은 경우는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주현님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에도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에도 있었었고 다양한 회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관점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회사랑 밸리데이터 회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저는 뭔가 여태까지 컨텐츠들이 너무 지루하다. 다 누구 좋아요, 막 누구 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최고이기만 할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말 못할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정말로 아무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할 수도 있어. 네, 그래 불편하면 어때? 사실 불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전 세계 사회가 다 이 정치적 올바름에 다 그냥 매몰돼가지고 다 서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서로 자위행위만 해주고 있어요. 너 대단해, 너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는데 정말로 저는 무조건 불편한 질문을 해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저는 두 분을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이율배반을 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uncomfortable 팟캐스트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에서 좀 알렉스님의 어떤 제안을 좀 되게 흔쾌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런 미디어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때마침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거를 잘 해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바늘에 올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출연 자체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내가 이 두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영상 편집해주고 이런 거 그냥 관리해주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막 엄청 뚜렷한 그런 뭐 사명의식 그런 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을 통해서 약간 자아실현도 하면서 뭐 나중에 우리 광고주 형님들 들어오시면 돈도 벌고 예, 그런 자리로 좀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 스티븐님이랑도 약간 비슷하게 그 영어로 말하면 unhinged opinion을 이렇게 조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왜 여기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두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두 분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저는 두 분한테 이 전화를 했을까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시아 관련, 그러니까 지역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거를 느끼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잘 알려진 뭐 K-팝, K-뷰티, 뭐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업계에 있으면
I'm from Korea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I love 비빔밥 이러면은 내가 비빔밥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고 막 골든에 대해서 막 이 노래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막 이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 이 불편한 게 있어. 왜냐하면 난 알거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I 시장처럼 한국 사람들이 AI 툴 뭐 per capita로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스마트하고 뭐 만약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저는 대부분 볼시시라고 생각하고 다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코인을 사줬으면 좋겠는 거야. 결국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업계를 이제까지 돌아가게 한 건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한테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조차도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하니라는 어떤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건 또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광고를 또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돈 벌자. 네, 돈 벌자. 돈 벌어야죠. 그래요. 우리 맨날 저희가 이제 맨날 대화창에서 늘 결론은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일단 잘 돼야 된다. 그치. 그렇죠. 그쵸. 뭐 누구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좀만 욕하기. 좀 재밌긴 하니까.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 비판을 해야죠. 건설적 하면 좋아. 그렇죠. 여튼 이걸 보시는 우리 미래의 광고주 형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